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지금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지루한 형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바닥에서 조금 늘어났지만 여전히 이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자, 오늘은 이 6월 달도 초반을 넘어섰습니다. 따라서 6월 이후에 2019년 하반기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도 폭락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폭락은 안 오고 지난주에 연준에서 발표를 했죠. 금리 인하에 대한 시사점을 남겼습니다. 아무래도 미중 무역 분쟁이 생각보다 길어지는 바람에 그로 인한 충격을 염두하고 이러한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을 봤을 때 현재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금리를 왜 안 올리냐, 이 주택시장만 보고 얘기를 하십니다. 물론 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주택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겠죠. 여러분이 기다리는 폭락도 올 수 있고요. 하지만 지금 현재 이 내수의 상황이나 경제 전반적인 부분을 보면은 절대로 금리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금리를 내리는 쪽이죠. 자, 그럼 지금 경제 상황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뭘까요? 바로 돈이 돌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바로 돈맥경화입니다. 돈이 풀리면 이것이 시장에서 돌아야 경제가 돌아가는데 꽉 막혔습니다. 돈이 돌면서 소비를 해줘야 되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위축됐다는 얘기죠. 자, 우리나라는 자족국가가 아닙니다. 해외로 수출을 해야 먹고 사는 나라죠. 그런데 이 제품의 생산비에서 중국한테 이미 밀렸고 이제는 이 재료만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우리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까지 지금 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상수지가 이걸 말해주고 있거든요. 경상수지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출이 안 되니 당연히 이 고용은 부진할 수밖에 없고 이 높은 실업률은 바로 쓸 돈이 없게 만드는 겁니다. 소비를 위축하게 만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리고 폭락론자들이 좋아하는 노후 세대의 증가, 인구 감소, 이것도 한 몫을 하겠죠. 일단 우리나라의 노후 세대들 보면 제가 여러 번 언급을 하지만 이 노후 대책이 굉장히 미흡한 편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노후에 닥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모아놓은 자산은 딸랑 집 한 채, 거기에 부채를 껴안고 있습니다. 자,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 가계부채율 1위를 했죠. 소득 대비 가계부채율이 90%가 넘습니다. 그 말은 이 딸랑 하나 있는 집에 이 부채를 잔뜩 끼고 있다라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빚이 있는데 쓸 돈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소비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노후 세대도 쓸 돈이 없다라는 거죠. 젊은 세대는 고용 부진 때문에 쓸 돈이 없는 거고 노후 세대는 이 자산의 집 한 채 부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쓸 돈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이 기업의 경상수지는 추락 중에 있고요. 이 무역 분쟁이 해결이 돼야 어느 정도 회복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무역 전쟁 이전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는 완전 사면초가에 빠졌었죠. 이 미국이 경기가 호조를 보이면서 이 고용률도 안정화되자 금리를 상승세로 전환시킵니다. 그동안 양적 완화를 했다가 축소로 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 양적 완화 시기에 경제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이 제품을 판매를 해야 되는데 이미 가까운 나라 이 중국이 기술을 다 따라온 상태고 그나마도 이 생산비죠. 고정 원가가 중국이 압도적으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제조업은 상당히 망가져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돈이 돌지 못하고 해외에 있는 돈이 들어오지 못하니 내수는 악화되고 그리고 기업들도 투자를 축소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사업 대안을 찾지 않는 이상은 이 힘든 구조를 빠져나가긴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현재 이 규제가 엄청나죠. 그리고 기업들 다 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설비와 건설 투자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 1분기 발표 때 많이들 놀라셨을 겁니다. 일단 경제 성장률도 그렇지만
지금 투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줄어들었거든요. 그리고 그나마 이 건설 투자로 이 4분기에 올라섰는데 다시 이 건설 투자는 하향세를 그리고 있고 수출은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으로 치닫게 된 데에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해외 이 신흥국들 보면은 굉장히 위태위태한 국가들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세계의 금융은 글로벌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가 뭉개지면 다른 나라도 피해볼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 연준에서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길어짐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유동성을 확보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유동성 확보가 곧 통화정책, 금리 인하죠. 자, 이 소식을 듣고 누가 제일 좋아했을까요? 저는 이 한국은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은행이 그동안 금리를 올리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고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뭐 김현미 장관은 말도 안 되게 한국은행에다가 금리 올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이 경제를 부동산 하나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사실 이 얼마 전에 화제가 됐던 화폐 개혁도 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지금 경기는 살려야겠는데 움직일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 화폐 개혁 얘기까지 나온 것 같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아직도 뭐 화폐 개혁 얘기하시는데, 화폐 개혁을 얘기하면은 언젠가는 되겠지만 지금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폐 개혁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고 한번 시행하면은 한 5년에서 10년 정도는 계획을 잡고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슈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의 이슈. 경기 상황이 너무나 안 좋다 보니까 나온 이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간에 이 금리 인하를 시사한 것과 동시에 우리나라도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준비를 할 겁니다. 아무튼 간에 이 미국의 움직임이 아니더라도 지금 한국은 금리를 인하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금리가 인하가 되면은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지 우리는 또 준비를 해야겠죠. 자, 현재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은 이 도형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상위 시장과 하위 시장으로 나눠서 지금 빨갛게 제가 체크한 세모 부분, 거래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 중위보다는 이 강남의 재건축을 중심으로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이 갈아타기 수요들의 움직임이 원활히 보이고 있고요. 나머지들은 거래가 없습니다. 사실 이 물건을 내놓고 새로운 물건을 사는 갈아타기 수요가 좀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 갈아타기가 많은 상황에서 보여지는 게 바로 이 모양이거든요. 최상위와 최하위의 그 거래량이 좀 많게 집계가 되는 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 하반기가 되더라도 이 모양이 크게 변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이고요. 제가 설명은 드리겠지만 지금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부동산 작년과 같은 이 급등과 뭐 폭등의 움직임, 이런 것들까지는 연출되긴 좀 어렵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전에도 말씀을 드리지만 이 주택 가격이 떨어질 일도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하위 시장에 계신 분들, 또 염두에 두시고 내 집 마련을 하실 분들은 이 어느 정도의 그 자금이 된다면 이 주택을 마련하시는 게 사실 답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시장 형태가 바로 이 최하점이 더 내려가지 않고 위로 올라갈 확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입니다. 자, 2019년 하반기 부동산 전망을 살펴보면요, 일단은 지금 뭐 세제 부담이나 아니면 다주택자 규제로 인해서 주택을 더 늘려가는 다주택 투자 수요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양도세 중과로 인해서 단기적 투자로 재미를 볼 수 있는 구조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전에 문제가 됐던 임대사업자 또한 혜택을 대거 축소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주택을 추가해서 이 모으는 의미가 조금 사실상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이 길게 보고 움직이는 갈아타기 수요, 그리고 증여를 활용한 투자 방법, 그리고 비규제 지역이나 하위 시장을 염두에 두고 매수하는 실수요자, 이 정도의 움직임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가계부채를 들 수가 있는데,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좀 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작년과 이 올해까지 이어져 올 때 좀 가파르게 올라오는 편인데, 그만큼 가계부채가 늘어나면 소비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하반기에도 이 소비 위축 시장은 지속될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올 하반기에 금리 인하 이벤트가 전 있을 거라고 보는데, 금리 인하가 된다면 아무래도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 투자하신 분들은 버티기 체력을 더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폭락론자가 말하는 폭락도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하락폭도 지금 줄어들고 있죠. 게다가 이 자금이 또 금리 인하로 풀리게 된다면 안전자산으로 지속적으로 유동성이 몰릴 확률이 높거든요. 대표적인 이 안전자산, 현물자산 중에 부동산, 그리고 금과 은, 요즘에 금하고 은이 아주 인기가 많죠. 또한 같은 말인데 이 안전자산, 부동산에서 안전한 지역으로 또 돈은 몰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양극화가 지속될 것이다. 이 양극화가 뭐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예전 금융위기 때나 보면은 이 서울이 오를 만큼 오르고 다음 이 비규제 지역이나 덜 올랐던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오르고 서울은 집체되고 이러한 모양새를 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약간 눈여겨볼 수 있는 지역이 부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바닥을 찍었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위에 있는 지역은 약간 아직은 위험하긴 하지만 뭐 울산 지역이나 거제, 뭐 포항 이쪽도 좀 공격적인 분들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이거 들으시고 그쪽을 보시란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그리고 지금 금하고 은 부동산 얘기 나왔는데 우리가 양적 완화를 금융위기 이후부터 계속 그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펴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추가적인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 파동을 겪다 보면은 화폐 가치가 좀 엄청나게 또 하락할 겁니다. 그래서 수순으로 부동산 가격은 올라요. 또 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뭐 중국의 부동산이 오를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움직임을 미리 감지를 하시는 게 좋고, 저는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안정적으로 가시는 거를 더 원하기 때문에 실거주 하시는 분들, 실수요자분들은 그래도 이 하위 시장이 지금 꺾일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 절대 아닙니다. 이전에 이제 올라온 폭을 봐도 이게 미쳤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해외 사례랑 비교를 해봤을 때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한 발 빠르게 결단을 하셔가지고 그래도 내가 살 집은 마련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투자하시는 분들, 지금 사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 투자라는 것은 돈을 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금이 많아서 공격적인 투자로 수익을 극대화하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면은 이 확실한 반등을 보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고요. 이 실수요자들은 거의 확실합니다. 제가 볼 때는 올 한 해를 마감할 때는 이 물가 상승률 이상은 이 상승을 가져갈 것이다. 이 갈아타기 수요와 실수요의 거래로 인해서. 사실 이 거래량이 터지려면은 다주택자들이 움직여야 됩니다. 먼저 다주택자들이 움직이고 그 다음 실수요가 움직여서 이 추격 매수가 일어나야 되는데 현재 그런 구조가 나오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은 이 전세 시장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시장 사이클을 보면은 이 매매가가 떨어지고 보합을 유지하면서 전세 수요로 전환이 되고, 전세가 수요가 많아지니까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다시 매매가와 전세 가격이 비슷해진 수준에서 이 매매 수요로 갈아타고, 이렇게 수요 전환으로 인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보편적인 모습인데, 지금은 이 매매가가 떨어지고 전세는 뭐 더 크게 떨어지고 뭐 이러한 모습이거든요. 이것이 이 일부 지역과 이 수도권과 서울 내에 그 공급이 이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을 보이는 건데, 지금은 그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주목을 하셔야 돼요. 지금은 땅값 자체가 그동안 대상승기 때 이 아파트 단지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땅값 자체가 많이 올라갔고, 아파트의 공급도 규제로 인해서 이제는 힘들지만 일반 대체주택까지도 이제 추가적인 공급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 공급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매매를 생각하던 수요들이 이 아파트 단지 매매가 증가로 인해서 전세 수요로 전환이 되는 수가 많아질 거라는 거죠.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일부 지역이 과공급의 상황을 우려할 수가 있죠. 지금 뭐 강동구 같은 경우에도 또 크게 폭락한다, 뭐 이러한 영상들 올라오더라고요. 하지만 큰 하락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수요의 전환 수가 눈에 띄게 앞으로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아파트가 가격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전세 수요로 돌아서거나 아니면 대체 주택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전세와 매매가가 이 붙게 되면은 대체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정말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요 핵심지, 뭐 서울의 용산이라던가 강남이라던가 마포, 성동구 이런 지역의 대체주택지, 뭐 오피스텔이나 아니면 일반 다세주택이나 뭐 이러한 대체주택이 강세를 보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비규제 지역이나 3억 이하의 소액인 투자 물건에 이 수요들이 좀 몰릴 거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아까 말했던 이 지방시장도 바닥을 찍은 쪽은 좀 매력적으로 보일 거고요. 그리고 수도권에서도 비규제 지역을 노리시는 분들이 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서울권이나 서울 바로 앞에 있는 수도권에 이 3억 이하로 들어갈 수 있는 재개발지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재개발 투자 물건에는 꽤 인기가 몰릴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총체적으로 보자면 앞으로 시장은 갈아타기는 꾸준히 진행이 될 거고, 이 하위 시장의 거래로 인해서 곡선 자체는 하락이 아니라 이 상승 쪽으로 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금리 인하 이벤트와 맞물려 올해 하반기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이 도형 하나가 다 말해줍니다. 올해 시장은 이런 식으로 갈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부분에 속해 있는지 판단을 하셔서 액션을 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좌측과 우측에 또 다른 영상들이 나가고 있으니까 마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